제가 시집살이를 하며 당했던 끔찍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함께 화를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매우 평범하게 성장했고 대학도 직장도 너무 평범해서 길게 서술할 게 없어요. 연애도 남들 하는 만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사업가인 남편을 만나게 된 건 35살쯤. 업무 때문에 미팅하면서 인연이 됐는데요. 저희는 3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게 됐어요. 사업가인 남편이 워낙 잘났으니 시어머니가 평범하고 밋밋한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중소기업 다니고 대학도 그저 그런 데 나왔다고? 그럼 부모님은 뭘 하시나? 네, 어머님. 저희 아빠는 작은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아파트 경비 일하고 계세요. 엄마는 전업주부시고요. 뭐? 경비의 전업주부? 아이고, 내가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나?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진수 씨랑은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헌신하고 희생해서 오빠 내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결혼하게 되면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놀겠다는 거야?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어머님. 아유, 머리 아파. 야, 진수야, 너 얘랑 꼭 결혼해야겠니? 듣자 하니 집안도 그렇고 직업도 탐탁지가 않아서 혼수나 제대로 해올지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그이에게 결혼할 사람을 저로 정한 것이 맞냐고 묻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은 어머님께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나 현경이 아니면 결혼 안 해. 내 평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엄마, 그동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잖아. 결혼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했으면 좋겠어. 만약 반대하시면 집 나가버릴지도 몰라. 뭐야 이놈아? 이게 여자한테 제대로 빠졌구만. 콩깍지가 씌어서 애미한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걸 보니 얘한테 넋이 빠져버렸어. 엄마, 무슨 말을 해도 날 설득 못해. 난 현경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허락해주든지 날 내쫓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그이는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시어머니한테 아주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저 또한 진수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듣고 앉아 있었네요. 그러다 여러 생각을 하다 침묵을 깬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건을 걸며 승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현경아. 그럼 너 내 집에서 살아라. 시집에서 몇 년 살고 나가겠다고 하면 허락해 줄게. 진수, 너도 이 정도는 감수해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애랑 결혼한다고 하니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현경이가 회사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 배우고 시집살이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주마. 이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진수 씨가 얼마나 같이 살 건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소 3년은 같이 살아야 한다면서 그 이하는 안 된다며 선을 그어버렸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저에게 시집살이 의사를 물었어요. 자기야, 시집살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엄마가 허락 안 해주면 우리끼리 결혼식 올리면 된다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없이 결혼식을 하고 살자고? 난 오빠를 불효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시집살이 할게. 3년만 참고 살면 우리끼리 살 수 있다고 하시니까 어머님 말씀 따르자고. 괜찮겠어? 난 좀 걱정인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오빠가 나 때문에 희생하려고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겠어? 마음이 준비됐으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시댁에서 살아보자고.
어머님, 저 어머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오냐, 좋다. 그럼 단단히 각오하고 시집살이할 생각해라. 난 봐주고 이해해주는 거 없다. 네? 아, 네, 어머님. 열심히 배워서 오빠 내조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한테 결혼 승낙을 받게 됐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 예비 남편을 인사시켜줬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그 일을 보고 아주 흡족해 하셨고 제가 시집살이 한다는 말에 그 정도 고생을 해봐야 미래에 어떤 일을 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며 시집살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한복을 입고 살림을 하라고 하셔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 씻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첫날이라 그런지 일찍 나왔네. 어디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자. 우리 집은 사먹는 건 절대 안 된다. 뭐든지 손수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 집이라고. 자, 그럼 음식 시작해보자. 너 겉절이 할 줄은 알지? 그 절여놓은 배추 있으니까 바로 양념장 만들어서 김치 담그고 고기 삶아라. 그리고 내 아들은 멸치 좋아하니까 머리랑 똥 다 떼어내고 맛있게 볶아. 어머님, 그걸 아침에 다 하라고요? 아침부터 겉절이에 수육이요? 그리고 멸치 다듬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요.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시간은 충분하고도 남으니까 핑계대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네, 어머님. 일단 해보겠습니다. 근데 김치 양념은 어떻게 만들죠? 제가 김장을 해보긴 했는데 양념을 만드는 건 안 해봤거든요. 어이씨구, 아주 귀하게 컸나 보네. 난 10살 때부터 김장하고 밥하고 다 하면서 살았는데 말이야.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 채로 시집 오는 게 문제라니까. 내가 일일이 말해줄 테니까 잘 듣고 움직여. 시어머니는 김치소를 만드는 걸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저는 재빨리 움직이며 재료를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에 겉절이를 했고 수육을 안 치고 그 사이 멸치똥을 빼서 볶음까지 해서 상에 올렸어요. 그 밖에 미역줄기나 도라지 무침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서 모두 무사히 상 위에 올렸답니다. 그런데 아침상을 차리고 나니 몸살이 날 것 같았어요. 긴장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만들었더니 몸이 굳은 것 같았어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먹어가며 남편의 출근을 도왔습니다. 그이가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와 둘이 남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진짜 지옥 같더군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겪었던 시집살이에 비하면 세 발의 피겠지만 저 나름대로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예, 아침 먹은 거 설거지하고 바로 집 청소해라. 너 내가 결벽증 있는 거 알지? 네, 어머님이 말씀하셨었죠. 제가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그래, 청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저는 설거지를 급하게 하고 바로 몸을 움직여 청소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걸레질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걸레를 자주 빨라고 지시하시면서 깨끗한지 눈으로 보고 냄새가 나는지 코로 2번 확인하셨어요. 방바닥과 창틀, 책장과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닦고 또 닦았습니다. 입고 있던 한복이 땀 때문에 무거운 지경이 됐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하라며 처음부터 청소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과 손가락질을 하며 구석구석 어떻게 청소하라고 일러주셨죠. 결벽증이 있다고 하시니 깨끗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청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쉴만해지니 바로 점심 준비를 해서 시어머니한테 점심상을 차려드리고 같이 식사했어요. 다음으로는 마당에 나가 정원 관리와 대문 앞을 청소하라고 시키셨어요. 또 대문에 기름을 묻혀서 광이 나도록 만들기도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끝이 없어서
제가 누워서 쉴 시간은 아예 없었고 소파에 잠시 기댈 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상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많이 힘들어서 어쩌냐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좀 심하지? 결벽증이 있는데다 워낙 칼 같은 분이라 같이 지내기 힘들 거야. 아니야. 좀 힘들긴 하지만 버틸만해. 3년만 눈 딱 감고 버틸 거야. 남편이 격려와 사과를 자주 해주긴 했지만 그이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밤부터 아침이 전부여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지 전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시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춰가며 생활하다 보니 힘든 것도 모르고 집안일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다른 일을 만들어서 저에게 시키더군요. 작정하고 저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니 시간이 지나도 몸은 절대로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드니 정신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분가하면 안 되겠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저의 하루 일과를 다 일러줬더니 남편이 그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다며 제가 말리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시어머니한테 따지듯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내 마누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현경이 말 들어보니까 엄마가 아주 심하게 시짜질하는 것 같네. 이런 식이면 우리 그냥 나가서 살게. 뭐야, 며느리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서방 앞세워서 나한테 따지려고 하는 거야? 그깟 살림 좀 배웠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일러 바친 거냐고? 그래,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나도 이 정도 교육도 못 받겠다고 난리치는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바로 저에게 며느리 자격이 없다며 남편과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에 저는 실수한 것 같아 머리를 숙여 사과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을 내세워서 해결하는 건 아니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 한 번은 봐주마. 그런데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는 언제든 천륜을 끊어도 좋다며 저와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셨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 달라질 것도 없다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 시집살이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는 거였죠. 그이는 저에게 힘들면 나가버리자고 했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꼭 참고 버텨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몸과 정신이 지쳐가면서 시집살이를 했더니 언젠가부터 저에게 병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청소기를 돌리다가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잠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제 이마를 들어 올리며 쌍욕을 하시더군요. 너 지금 자빠져 자는 거니? 청소기 잡은 지가 2시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앉았는데 2시간이나 잠을 잤나 봐요. 아이고, 시집살이가 아주 편하신가 보네요. 그래, 자는 김에 푹 자라.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빨리 청소하고 점심 차려드릴게요.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를 마치고 점심을 차리려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칼질을 못할 것 같아 잠시 식탁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잠에서 깨려고 했어요. 너 뭐하냐? 내가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왔는데 아직도 점심상을 안 차린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또 깜빡 졸았나 봐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긴? 그냥 시집살이 대충 하고 반항하려는 거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 몸이 너무 처지는 게 몸살이 난 것 같아요. 아유, 그러세요? 그래서 시엠이 점심 굶기겠다는 거예요, 며느님? 그럴 리가요. 얼른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점심상을 급하게 차렸습니다. 다행히 밥은 맛있게 잘 돼서 군소리를 듣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꺼풀은 계속 무거워서 밥숟가락을 든 채로 졸았답니다. 야 이년아! 진짜 이게 시애미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너 돌았어? 아 죄송해요. 제가 또 졸았네요. 어머님 안 되겠어요. 저 병원 가서 검사 좀 받고 올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가는 걸 말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내과에 가서 진찰과 피검사, 소변 검사를 받았답니다. 이틀 뒤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액이나 소변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말했고 신경정신과에 가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됐어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기면증으로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생기거나 원인 모를 바이러스로 인해 앓게 되는 질환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시집살이를 하느라 마음고생과 스트레스가 심해서인지 기면증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어주는 약을 먹어보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시댁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제가 기면증인 걸 알렸어요. 어머님, 여보, 제가 기면증이라네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졸음이 쏟아져서 잠을 자는 병이래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면증이 생긴 것 같다네요. 제 병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대답하시더군요. 뭐, 기면증? 하다하다 별 이상한 병에 걸려온 거냐? 그리고 네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딴 이상한 병에 걸려? 그게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아무 데서나 잠에 들 수 있으니까 너무 밉게 보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네가 자빠져 자도 건들지 말라 이거냐? 너도 참 가지가지한다. 꼴랑 2년 반밖에 시집살이하고 정신병에 걸렸다고 건들지 말라고 하니 기가 찬다 기가 차. 시어머니가 계속 화를 내시길래 남편에게 눈치를 줬어요. 제 편을 들어주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기면증 그거 너무 편하게 지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괴롭게 했다고 기면증에 걸리냐? 하여튼 요즘 여자들은 걸핏하면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한 거 아니야? 변하긴 뭘 변하냐. 네가 하도 유난을 떨어서 맞춰줬던 거지. 나도 당신이라는 여자랑 2년 넘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우리 엄마가 왜 결혼 반대했는지. 어머님 앞에서 왜 이래? 그만해. 뭘 그만해. 당신 지난 2년 동안 애기도 못 갖고 있으면서 이상한 정신병까지 달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랑 내가 애기 엄청 기다리는 걸 알면 몸 관리 알아서 잘했어야지. 뭐? 몸 관리? 매일 어머님이 시키는 일만 수십 가지야. 그것만 해도 몸이 녹초가 돼서 쓰러질 것 같다고. 나는 뭐 아이 갖기 싫은 줄 알아? 마음이든 몸이든 여유가 있어야 임신이 되는 거라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바닥에 던져버리셨어요. 이게 아주 꼴값을 떠네.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쳐? 이거 완전 무식 중에서도 상무식이야 이년아. 그렇게 힘들면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도 너한테 질려버린 모양인데 여기서 더 지내봐야 뭐 하겠니? 어머님, 이제 6개월만 더 있으면 분가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전 제가 힘들게 시집살이한 보상 꼭 받을 겁니다. 아이고, 계산적인 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신혼집이다 혼수다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버티는 거였지? 우러나는 마음에서 나랑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 남은 시간 잘 버텨서 일확천금 받아서 나가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호통을 치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도 제가 보기 싫다면서 집 밖을 나가더군요. 제가 기면증에 신경이 날카롭게 되면서 할 말을 했다가
괜히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눈을 감았다 떴더니 지구대 안에 있었어요. 의자 2개를 붙여서 누워있던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냐고 경찰관한테 물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세요? 시장 바닥에서 들어놓고 주무셨잖아요. 시장 상인들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가 들어와서 여기로 모시고 왔어요. 핸드폰이나 신분증이 없어서 깨어나기만 기다렸어요. 시장을 보고 있던 것까지 기억은 나는데 잠든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기면증 환자라서 어디서 어떻게 잠들지 모르거든요. 기면증이요? 그거 되게 위험한데.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경찰관은 깨어난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시댁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이젠 하다하다 길바닥에서 자냐? 시장 바닥에서 대자로 누워서 잠자다가 신고당했다며? 아이고 쪽팔려라. 내가 어디 가서 널 소개나 할 수 있겠냐? 앞으로는 밖에서 나와 마주쳐도 모른 척해라. 어머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기면증에 걸린 건 어머님의 탓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뭐야? 네가 정신병 걸린 게 내 탓이라는 거냐? 진짜 무서운 년이네. 며느리 무서워서 시집살이 시키겠니?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 안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라. 그거면 네 스트레스가 풀리겠냐? 지금 피곤하긴 해요. 눈꺼풀이 무거워서요. 그럼 들어가서 잘 테니까 저녁은 어머님이 지어서 그이랑 둘이 드세요. 뭐? 저게 진짜? 저는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굶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가 잠을 자도 크게 뭐라 하시지 않았어요. 밥 먹다가 졸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조는 꼴을 보는 게 싫으셨는지 직접 살림을 챙기시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더 나빠졌고 남편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제가 퉁퉁 부은 얼굴로 잠만 자니까 못마땅해 하며 막말을 하더군요. 징글징글하다. 당신 무슨 나무늘보야? 그렇게 잠만 퍼질러 자니까 사는 게 좀 편하니? 그만해. 내가 병이라고 몇 번을 말해. 매일 약을 챙겨 먹는데도 크게 진전이 없는 걸 어쩌라는 거야. 그게 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에휴, 진짜 한심하고 꼴보기가 싫다. 그냥 자던 잠이나 마저 자라. 당신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 신혼 초까지만 해도 나만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니 지금은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리감이 생긴 데다 대화할 때마다 짜증난다고. 그거야 콩깍지가 벗겨져서 내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런 거지. 그리고 당신은 거울도 안 봐? 관리도 안 하고 늙어가는 게 눈에 표시가 확 나는데 어느 남자가 설레겠어? 에휴, 됐다. 말을 말자. 아프다는 여자 붙들고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서 잠이나 자. 그이는 180도로 변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자주 남발했습니다. 저는 기력이 너무 없어서 대화를 하다가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말았죠. 그런데 2달 뒤 약을 바꿔서 먹어보니 기면증 증상이 좀 완화가 됐어요. 하루에 수십 번을 졸던 습관은 2-3번으로 단축됐고 일상을 보내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차렸어요. 네가 웬일이냐? 오늘은 잠이 안 오나 봐? 병원에서 약을 바꿔보자고 해서 바꿨더니 증상이 심하지가 않네요. 거 봐라. 별것도 아닌 병을 대단하게 여겨서 여러 사람 힘들게 했냐? 정상이 된 것 같으니까 제대로 해라. 네, 어머님. 분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남편 내조도 아주 잘할 거고요. 그렇게 기면증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서 혼자 외출해도 되겠다 싶어 시장도 보고 지하상가 옷가게를 들러 제 옷과 시어머니 옷을 한 벌씩 샀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돌아가는데 필름이 끊겼어요. 눈을 떠보니 이번엔